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이런 얘기 좀 하죠. 예, 뭐 서두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건 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신 내용, 개헌과 관련된 부분, 요걸 우리가 이제 정확히 듣고 이재명 대표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개헌 관련된 발언을 한 부분, 요거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그리고 개헌 문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개헌 필요하죠. 대한민국은 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됩니다. 재평가 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전 국민들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필요하죠. 또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시스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공감한 민주주의 제도, 이 제도를 잘 유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헌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이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한이 있어요.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또 국무총리 추천 문제, 추천제 도입 또 결선 투표제, 지자치분권 강화 또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개헌 관련된 발언한 내용 보내드렸습니다. 뭐 잘 정리가 돼 있죠?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총론은 이거예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이제 확인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했어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국민들이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내란 종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을 확인한 겁니다. 4년 중임제로 한다는 거예요. 시기는 이번 대선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4년 중임제를 해야 된다. 다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그 다음에 국무총리 추천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래서 총리의 권한은 현재와 같이 유지를 하되 다만 국회에 추천권을 줘서 어차피 뭐 청문회도 거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총리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해서 올려라.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혼돈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책임 총리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총리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대외적인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총리가 되는 사실상 내각제나 다름이 없는 준내각제 형태가 책임 총리제고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는 우리 뭐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 그다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책임 총리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뭐 2명 내지 국회의원들이 뭐 협의를 해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2명 내지 3명 뭐 이렇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을 해주면 특검 임명하듯이 그 중에 이제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당하고 이제 잘 협의를 해갖고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후보를 여당에서 추천을 하면 야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야당에서 또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 국회 총리 추천제, 뭐 여기에 뭐 또 몇 가지가 더 있어. 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을 하자. 뭐 이런 몇 가지가 더 있고, 뭐 지방 분권과 관련돼서 헌법에 명시를 하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은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은 이 3가지예요. 근데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 모두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죠. 4년 중임제 관련해서는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총리 추천제 요 3가지를 얘기하면서는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는 시기상조고 각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낸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은 즉시 국민투표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요 점이 재밌죠.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4년 중임제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민의 공감대가 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은 논쟁의 여지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나 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야. 합의가 안 되니까 어차피 합의 안 될 거 시끄럽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논점을 이지 말고 야, 대선 때 공약 걸고 나와가지고 각 후보들이 당선이 되면은 개헌을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4년 중임제가 합의가 된다라면은 동시개헌 전 못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합의가 안 되는 거를 괜히 대선 전에 논의를 해봐야 논쟁만 되고 시끄럽고 논점을이고 내란 세력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열어주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4년 중임제와 그 결선투표제 그리고 총리 국회 추천제 요 세 가지를 추진을 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 예.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겠다. 아마 집권 초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개헌안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이런 개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사실 합의만 된다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죠. 이재명 대표를 8년 대통령을 하도록 쟤들이 놔둘 리가 없잖아. 예, 그래서 4년 중임제가 뭐 합의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뭐 논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논쟁하지 말고 니들 다 공약 걸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 근데 만약에 자, 동시 개헌을 해갖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합의가 된다라면은 이걸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지. 그죠? 이걸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쟤네들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로 일단 밀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좀 아쉽네요. 근데 나중에 개헌할 때 이거 한번 우리가 연구를 잘 해보자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가 있어요. 러시아는 3선을 할 수 있어. 3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헌법이 원래 이제 3회 연임이 됐었는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3회를 했어. 3회를 한 다음에 이게 연임이어서 그 3회만 안 하면 되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출마를 시킨 이후에 본인이 총리를 합니다. 총리를 하고 한 회 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3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러시아 헌법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푸틴이 3선 대통령을 한 이후에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또 출마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3선을 또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임기에 개헌을 한다 그러면 중임제 개헌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 선거에는 바로 못 나와도 지금 트럼프도 뭐 그런 이제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연속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재선을 한 거니까 연임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그지? 국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개헌하고 임기 중에 개헌하고 5년 동안 정치 잘하신 이후에 한 번 쉬고 4년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총리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4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출마를 해가지고 연임으로 한번 2번 더 해가지고 그러면 도합 5년에다가 8년 13년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머리를 굴려봐야 돼. 하여튼 모든 수를 써서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 상황을 놓고 볼 때 솔직히 이재명 대표와 필적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단기간에 출연할 가능성이 너무 낮아. 그나마 저는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이 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대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재명과 나머지예요 지금. 한국 정치 현실이 이런 건 맞아. 응?
이재명과 나머지야. 이재명의 뒤를 이어서 정말 한국 정치를 잘 이끌어 나갈 민주당의 그런 인재가 아직은 안 보이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4년 중임제 얘기했다가 무슨 개헌이냐 그러고 또 롯본기에서 몰려왔는지 어디서 몰려왔는지 막 채팅창이 난장판이 됐던데, 아니 저는 완전 충심이에요. 충심. 제가 무슨 분과정 대통령제 내각제 하자고 그러겠어요. 이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닦아놓고 얘기해서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지, 그냥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논쟁이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할 수만 있다라면은, 가능만 하다라면은 동시개헌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이재명 대표가 8년 하는 게 제일 낫지. 할 수만 있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지. 근데 어쨌건 그 4년 중임제 개헌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럼 대선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보자 이거예요. 저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머리를 써가지고 이재명을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모습 5년 쓰고 갖다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최대한 부려먹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경륜과 실력이 점점 향상이 되고 있어. 이재명 대표,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했죠. 개발 도상형 인간이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사람이 이제 정체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게 없어. 지금 이제 60대로 접어들었는데 60대가 돼서도 계속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성장해 나갈 거라고 보여요. 점점 정치를 더 잘할 텐데, 정치를 점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더 써먹어야지. 이재명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재명을 최대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4년 중임제 개헌을 말씀 좀 드린 거예요. 제 말이 맞아 이거는. 동시개헌이 4년 중임제로 동시개헌이 가능하면 하면 너무 좋지. 땡큐지.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개헌 논의할 때 우리가 이제 빈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 당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한 번 내지 2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2번 더 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이 헌법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잘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한 번 쉬고 2번 더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헌을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죠.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의 개헌안은 이거다.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그 다음에 총리, 국회 추천제. 요 세 가지는 저는 100% 동의입니다.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모두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5년 단임제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책임 정치가 안 돼,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목표의식을 상실해요. 이게 다음에 재선이라도 노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이면 끝나는 거, 야, 수금이나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갖고 부정부패로 대통령이 다 감옥을 가. 물론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4년을 하는 동안,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 때 4년 동안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죽자 사자 막 열심히 개혁하고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래야 한 번 더 하니까. 그래서 4년 중임제를 하면은 적어도 4년은 열심히 할 거야. 4년 내지 그래도 5, 6년 정도는 대통령이 열심히 하겠지. 그런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게 지금은 필요해요. 이게 대통령이 꼭 이제 민주당 쪽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지금 대통령들이 다 비극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감옥 가는, 아니 이게 대통령만 되면 감옥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87년 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건 맞다. 그리고 개헌의 필요성,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은 개헌이 꼭 필요한 건 맞다. 빨리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그러면은 내란 종식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개헌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죠.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동시개헌이 불가능한데, 자, 이번에 동시개헌도 할 수 있다. 자, 지금 개헌을 못하는 절차적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이겁니다. 요거. 개헌을 해야 하지만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국민투표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어. 국민투표를 하면 위헌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 있어. 그리고 지금 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동시에
사전투표를 국민투표에 대한 사전투표가 안 돼요. 그래서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과반을 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안이 무산될 위험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국민의힘 놈들이 국민투표 있으나 마나 하다고 지들은 생각을 하니까 국민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석열 탄핵되기 전에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왔어. 야 이거 지금 탄핵은 안 된다. 200석을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야 200석이 넘어야 탄핵을 하는데 국민의힘이 하겠냐 탄핵을. 그래서 저도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을 강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밀었었죠. 현실적으로 200석을 채울 수가 없잖아. 그럼 국민투표를 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원포인트 국민투표를 발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200석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탄핵보다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국민투표법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거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없는 게 좋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 개정을 안 해요 지금. 개정을 안 해. 그런데 그러면 과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개헌 얘기를 하는데 개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고 와라. 이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번 주 안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거 성동격서예요. 네? 만약에 그 롯 교수님 주장대로 우원식과 이재명이 같이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개헌을 던진 거라면 이런 계획을 했을 수는 있어. 뭐냐? 개헌을 던져가지고 개헌 불 붙인 다음에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권성동이도 오늘 그럼 동시개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동시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시개헌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권성동이건 뭐 누구건 간에 니들이 개헌하는 게 동시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을 해라. 이번 주 안에 하자. 요거는 성과가 될 수 있는 거야. 예? 우원식 의장이 이런 의도로 개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개헌을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생각지 못한 예상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는 거지 이번 기회에. 복만사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술게임 추임새가 생각나네요. 이잼 한 박자 쉬고 5+8년 가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 개헌을 해서 5+8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동시개헌 하자는 겁니다. 뭘 하느냐? 5.18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거. 그 다음에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거. 야 이건 니네들도 반대하지 않지 않냐. 이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개헌하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개헌 반대가 아니에요. 조기 개헌 반대가 아닙니다.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럼 개헌을 하자. 자 그럼 니네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와.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개헌 요건 강화해. 이건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개헌을 하자는 거야. 그러려면 니들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고 와라. 이번에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은 그죠? 다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5.18 정신과 개헌 요건 강화 문제는 반드시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문제고 국민의힘도 내란에 반대를 한다라면은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걸려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뭐 그러다가 혹시 중임제 개헌이 뭐 합의가 되면은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양 교섭단체 지도부가 대선과 동시에 동시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반대한 건 아닌 거예요. 개헌에 반대한 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5.18 정신과 그 다음에 개헌 요건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개헌은 이번에 간행할 수 있지 않냐. 이거부터 하자. 그럼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보면은 개헌에 동의했네 이런 거야. 그죠? 개헌에 동의한 건 맞잖아요. 그래 국민투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 개헌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이번에 합의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그 대신 5.18 정신 그 다음에 개헌 요건 강화 이거는 이번에 개헌을 하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우원식 의장의 입장도 이거예요.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그렇지,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너무 여러분들이 악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은 우원식의 입장도 이겁니다. 개헌은 야 합의되는 만큼 하자 내가. 제왕적 대통령제 손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야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합의되는 건 뭐예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합의가 안 되니까 자 5.18 정신 넣고 그 다음에 개헌 요건 강화해서 대통령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야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릅시다. 응? 아니 권성동 너도 동시개헌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며. 그죠? 물론 그쪽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하자는 얘기지만은 어쨌건 너도 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며.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동시개헌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거 이거는 야 니네 국민의힘에 니들도 반대할 거 아니잖아. 반대하면 니네 내려온 공범이지. 개헌 요건 강화하는 거 이거 니네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동의하잖아. 그럼 그거 동의되는 거는 이번에 개헌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6월 3일 날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는 거, 동시 투표하는 거는 여야가 합의했다라는 우원식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원식 의장의 지금 얘기는 뭡니까?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그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 이거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는 아직 시기상조니까 이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빼고. 자, 국민의힘 니들도 5.18 정신, 그 다음에 그 개헌 요건 강화, 이거는 동의를 하지 않느냐. 동의를 하면 요거까지 개헌을 하자. 그리고 다음에 뭐 지방선거 때 하든지, 계속 개헌하면 되지. 국민투표 계속 하면 되죠, 선거 때마다.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개헌이 합의가 안 된 게 아니고, 개헌이 합의된 거예요. 자, 합의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지. 국민투표법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이라는 성과를 얻어내자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 애들을 계속 압박을 해서 니네 왜 5.18 반대하는 거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이걸 쟁점화하는 건 나쁠 게 없어요. 야 개헌 요건 강화하자는데 니네 하자는 거 이거 반대하는 거야? 왜 이거 하자. 왜 안 해? 야 안 하면 니네 내랑 공범이네. 이렇게 압박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원식 의장이 뭐 똥볼을 찬 거는 맞지만은 지금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첫 번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번 기회에 되면은 앞으로 국민투표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헌을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민의힘이 이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못하게 개헌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하나 있는 거고 거기에다 덤으로 이건 꽃놀이패야. 5.18 정신과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듯이 5.18 정신과 개헌 요건 강화를 헌법에 명시를 하는 개헌을 하자.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면 여야 간에 국민의힘하고 합의가 되면은 이거는 개정하면 좋은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나오는 거 뭐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예? 개업 요건을 강화하자. 이걸 반대하시는 분 있어? 이거는 다 동의하는 거잖아. 다 동의하는 거니까. 동의하는 거 가지고 개헌을 하면 되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이번 비용도 적게 들어요. 뭐 들 것도 없어. 비용이 뭐 종이값 더 들겠죠. 어차피 선거 동시에 하니까. 우리 개헌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 국민들도 좀 연습도 한번 해봐야 돼. 야, 이게 국민투표가 뭔지. 민주주의 연습하는 거지 우리도.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언제든지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뜻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고. 자,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 야, 5.18 정신을 왜 헌법 전문에 넣냐? 이러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 혹은 개업 여건 강화하는 거를 왜 헌법에 넣냐? 이걸 국민의힘이 반대. 그러면 대선에서 대선 토론할 때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 됐건 나경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야, 우리 개헌 여기까지 합의하자. 왜 안 하냐? 니네 내랑 공범이냐? 그래서 꽃놀이패다 지금 이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을 하고 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할 수 있는, 개헌할 수 있는 부분들, 합의되는 부분들은 개헌을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면 됩니다.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이제 문제의 썸네일 제목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은 끝났다. 영구적 경기 침체. 제가 아까 3천만 유튜버라고 그랬는데 3천만 아니었네요. 2380만 유튜버. 야, 뭘 하면은 2380만 유튜버가 됩니까 저는? 4만 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한 1000년 하면 이렇게 되려나? 1000년 정도 유튜버를 하면은 2380만이 나올래나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 외국,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이런 구독자가 이제 많을 수 있는 기반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뭐 정치 관련된 이런 유튜버인데 뭐 경제 관련된 이런 유튜버인데 와,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된다라는 것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섬뜩한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여기 과학 유튜브 채널이래. 과학이구나. 경제가 아니고. 과학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걸 했나? 쿠르츠게 작트라는 독일의 과학 유튜브 채널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구독자가 많은 과학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복만사님, 이재명하고 김건희하고 대선 토론 한다고 생각하니 진짜 웃긴다. 매일 1시까지 외치는 제철님 개 탔다. 1시까지는 못합니다 제가. 한 12시 반까지는 해볼게요. 근데 그렇게 뭐 긴 내용일까 싶기도 해. 야, 봉화영명님 30분까지 하시는데 헌금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 근무를 하니까 이제 그 추가 수당을 주셔야죠. 연장 근무입니다 오늘. 근데 이런 과학 유튜브가 2380만이나 되는 구독자가 있다라는 것, 참 부럽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주로 뭐 연예인들 그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죠. 물론 이제 정치 유튜브도 뭐 김어준이나 최욱 같은 경우에, 매불쇼 같은 경우에는 200만이 훌쩍 넘어가는데 뭐 그래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 과학 유튜브 채널이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쿠르츠게 작트. 간단히 말하자면이라는 채널이라고 그래요.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남한은 끝났다죠.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면서 2060년이 되면 한국 사회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문화적으로 붕괴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끝났다라는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분석하긴 하는 건데 한국의 인구 소멸 문제, 출산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2060년이 되면은 이건 뭐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약 2.1명인데, 그죠? 2.1명을 여성이 결혼을 해갖고 2.1명을 출산해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무조건 둘을 낳으셔야 돼요. 이거 둘을 낳는 거는 애국도 아니야. 기본하는 거예요, 기본. 셋은 낳아줘야 지금 애국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950년대 여성 1인당 6명이었던 출산율,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이제 우리가 6명씩 부부가 6명씩 보통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2명 아래로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80년대에 이미 2명 아래로 떨어졌어. 80년대. 2023년에는 0.27명까지 하라 그랬고, 특히 서울 출산율은 0.55명으로 매우 낮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0.72명이니까요. 0.72명이니까 반씩 주는 거죠. 이게 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절반도 넘는 거죠, 그죠? 한 명은 나아야 절반이라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뭐 5,500만 되죠. 예. 한 세대가 지나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죽고 나면요. 예,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출산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4050들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해야 돼. 지금 6070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해서 나라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애국이야 지금. 2060년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앞으로 40년 남았는데 35년 남았죠. 35년이면 이제 85세인데 여러분 다 90세구나. 예, 90세가 되는 거야. 90세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찍 죽어버리면 인구가 절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절반으로.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1980년대에 2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명 아래로 떨어진 게 80년대야. 여러분 박정희가 무슨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특히 이직 정금자분들이 뭐 박정희를 반신반인처럼 떠받들고 지금 뭐 대군이 구민이 얼마 전에 뭐 동대구역에다 박정희 동상인지 홍준표 동상인지 알 수 없는 동상을 세워가지고 좀 시끄러웠던 적 있잖아요. 네, 뭐 구미 같은 데 보면 그게 뭐 구미시가 아니라 박정희 시로 봐야 돼요. 근데 이미 80년대에 2명 이상을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이미 80년대 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가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시키려면 2명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80년대에 이미 2명 아래로 떨어졌으니 40년 전부터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야. 그럼 이 저출산 문제가 자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탓을 해요.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문제가 발화가 된 거냐면은 MZ세대들 문제가 아니에요. 박정희가 이게 주범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야. 예?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걸 했잖아. 둘만 낳아 뭐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잘 키운 딸 하나 뭐 열아들 안 부럽다. 계속 애를 못 낳게 만들었잖아. 그 이른바 멜서스의 인구론이라고 아주 우파적인 경제학자 멜서스의 인구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빈곤의 문제가 마치 출산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처럼 사람들한테 사기친 그걸 멜서스주의라고 합니다. 멜서스라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그러니까 생산력은 산술급수적으로, 경제는 산술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서 빈곤이 발생을 한다라는 개소리를 멜서스라는 사람이 한 200년 전인가요? 그런 개소리를 했어. 그런 개소리를 이 군바리 새끼들이 제대로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도 없는 군바리 새끼들이 집권을 하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출산율에 즉 국민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기산천외한 정책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야. 국가 정책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이미 80년대에. 그게 박정희의 업적이에요. 박정희가 무슨 산업화의 아버지야. 개소리들 하고 있네. 일본한테 식민지 배상금 받고 미국한테 차관 받고 베트남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핏값으로 벌어온 돈 가지고 지 정치자금 쓰고 일부 가지고 고속도로 닦은 놈이 박정희예요. 당시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참 그 뭐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통해서 그 5억 달러 받은 것도 쪽팔린 일인데 그 5억 달러 중에 3억 달러만 국고로 들어오고 2억 달러는 지가 정치자금 썼어. 박정희가. 근데 박정희를 아직도 떠받듭니까?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예, 저희 이제 아버지들이 피 흘리면서 벌어온 돈 가지고 유신 독재하고 삼성 개헌하고 그때 했던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경제학 이론으로 기초로 해가지고 이 무식한 군바리 새끼들이 나라를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 지경이 돼버렸어 이제는. 자 그러면서 예, 현재 출산율이 유지되면요 100명의 한국인은 36명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들이 자라 13명의 아이를 낳고 다시 5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단 4세대 만에 100명이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4세대만 거치면은. 예? 그래서 2060년 한국 사회상은 인구의 30%인 1600만 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1960년에 1600만 명이 사라지고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 25세 미만은 10%, 유아 인구는 1%래. 야, 이거 제가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오래 살면 안 되는 거네, 이게 지금 또.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2060년이 되면 이제 2030이 65세가 되겠네. 우리는 이제 한 80세 될 텐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은 전체 인구의 이제 절반이 지금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데, 우리가 오래 살면은 노인 인구 비중이 이제 더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손자 세대한테, 25세 미만 세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최소한 은퇴자 1명당 2, 3명의 노동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2060년이 되면은 노인 1명당 노동자가 1명도 안 된다. 우리가 빨리 죽어줘야 되는 거네, 이거. 야, 이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오래 살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나. 젊은 애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젊은 애들 괴롭히는 기생충 세대가 되네. 노동인구는 현재 3,700만 명에서 2060년에 1,700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부터 이건 멀지 않았죠. 2040년은 앞으로 15년 뒤면 2040년인데 GDP가 정점을 찍고 영구적인 장기 침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냐, 야, 이걸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정작. 독일의 과학 유튜버도 아는 문제를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근로문화, 즉 노동 착취예요. 그 다음에 극심한 경쟁사회.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야. 한국은 아이를 갖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만들었다. 즉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 소외가 발생한 것이, 그죠? 결국 노동자, 서민들, 국민들을 이 사회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급성장을 했는데 정작 이 산업화의 주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아이를 안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급진적 변화만이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얘기를 하는데 성장 중요하죠. 제가 뭐 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파이를 키워야 된다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건 저도 강조를 하지만 그동안 극단적으로 성장 위주로 뭐 말이 성장인지 성장 위주도 아니에요. 부자 위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운영해 온 결과가 이거야.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 성장의 열매에 소외가 돼서 아이들을 제대로 낳아서 키우고 성장시킬 만큼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자, 젊은 세대들은. 뭐 M4 세대다 그런 말도 나왔어요. 뭐 집 사는 거 불가능하죠.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집 사는 게 가능합니까? 한 푼도 안 쓰고 20년 30년 모아야 집 한 채를 사는 상황이야. 이런 형국에 아이들 낳아가지고 또 교육비는 어마무시하게 사교육 뭐 천국이잖아요. 사교육 천국. 또 경쟁에서 도태되면은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완전히 미친놈이 돼가지고 야 니들이 알아서 자라 이 새끼들아. 그리고 방목시키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교육비를 전혀 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 또 아이들을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키우지 못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사회에서 도태가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왕따가 될 수 있는데 본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얘가 경쟁에서 패배해서 루저가 돼가지고 사는 꼴을 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어찌 보면 현명한 거예요. 아이를 안 낳겠다 하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본질은 왜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느냐. 여기 이제 정치 문제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박정희 시대로부터 자 우리가 성장을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경제 발전을 했는데 경제 발전의 열매는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뭐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뭐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시위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성장을 했으면 일정하게 근로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도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무슨 뭐 산하 제한 정책, 멜서스의 뭐 인구론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주장해가지고 사람들 세뇌시키고 본질은 정치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70년대에 개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그 다음에 전두환과 그 뒤에 집권한 보수 집권층들이 보수 정권들이 우리 서민들에게도 성장의 열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세계 평균 수준의 OECD 평균 수준의 분배 정책만 유지를 해줬어도 이 정도로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왔겠냐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줬으면 뭐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줬으면 이제 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오냐고요.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이게 분배 문제가 본질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4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4만 불 가까이 될 거야. 4만 불이라고 칩시다. 4만 불이라고 치면 국민 1인당 우리 5,500만 국민이 있는데 1년에 국민 1인당 그냥 어린애까지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막 태어난 유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뭐 1인당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1인당 5천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죠? 지금 3만 불대입니까? 예, 그 3만 불로 계산을 할게요. 3만 불로. 그 3만 불이면 한 4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1인당. 1년에 4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1인당.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얼마가 됩니까? 4, 4, 16. 1억 6천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돼. 그걸 그냥 n분의 1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빈부격차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1년 동안 생산해낸 게 국민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그죠? 그런 그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늘달빛님 소득이 배가 되진 않잖아요. 물론 그건 맞죠, 현실은. 그런데 그냥 평균을 내버리면 그렇다는 거야. 다 똑같이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분배의 문제라는 거야. 그냥 분배를 똑같이 해버려. 이건이나 최한욱이나 똑같이 야 너도 국민 한 명, 너도 국민 한 명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를 벌었으니까 똑같이 n분의 1 하자. n분의 1 하면은 1억 6천을 벌어야 되는 거야. 1억 6천을. 근데 1억 6천은커녕 부부가 지금 그 맞벌이를 해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맞벌이를 해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되는 세전으로 얘기할게요. 1억 원 이상 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둘이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1억 원 이상 되는 가구가 얼마나 돼요? 제가 볼 때는 10% 될까? 10% 안 됩니다. 근데 애를 어떻게 낳냐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이제 활명수다. 이재명수다. 처방전은 이재명수. 지금 대한민국 위기인 건 맞아요, 지금. 2040년, 60년이 되면은,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그런 정체 상태에 오게 될 거라는 건 분명히 맞아. 이거 원인도 알잖아. 지금 손을 안 대면은 이 저출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다. 응?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결혼하면은 뭐 저리로 무슨 대출해줘. 신혼부부 뭐 주택자금 대출. 무슨 애를 뭐 셋 이상 나면 무슨 학자금을 줘.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애를 낳겠냐고. 최소한의 생존 가능한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럴 만한 경제적 토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4천만 원 정도 되면은 1년에 국민 한 명당 4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어. 그런 경제력을 우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성장을 해서 더 발전을 해서 더 먹사니즘을 넘어 겨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잘 사는 나라, 진짜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구당 1억 6천만 원씩 1년에 수입을 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과연 성장만 지속해가지고 예? 지금 대한민국이 뭐 OECD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 강국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은 그렇게 돼 있냐고 지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는 독일의 과학 그 유튜버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국은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인 거예요. 출산율이 0.72명이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200년, 300년 뒤가 되면은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경남도민님, 이재명 대통령 지방시대, 지방대통령, 세종청사 기대되네.
대한민국이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한 300년 뒤인가요? 그때 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싫어해서 벌어진 일이야? 우리 정서가 애를 뭐 그냥 원천적으로 싫어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처럼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 때문에, 나라의 경제적 토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저는 이런 위기를 지금 근본적인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을 장려하는 급진적인 변화만이 대한민국의 장기적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처방을 했는데 이 급진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물론 5년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구조적인 어떤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간답게 적어도 아이들을 낳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은 대한민국이 뭐 사라진다는, 저는 끝난다는 저런 유튜버의 주장이 결코 남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본사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이 기본사회는 이제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요 말씀 하나 하고요. 27분이네. 이거 요 정도 얘기했는데 27분이야.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놓여 있는지 요 얘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관세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서도 25%의 고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거의 뭐 경제 전쟁 분위기예요. 제3차 세계 대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알고 보니까 상호관세 25%가 아니고 26%래요. 우리 언론 보도에는 25%라고 나왔는데, 도표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도표를 보여주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차이나, 뭐 34%, 유럽연합 20%, 그 베트남은 왜 이렇게 때려잡아요? 46%,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요 사진에는 이제 한국이, 여기 있네. 사우스 코리아 25%라고, 트럼프가 이렇게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이거 미친놈은 진짜 미친놈입니다, 이놈은. 그냥 전 세계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낸다길래 이제 좀 평화롭게 가나 했더니 이제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우크라이나에서 끝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행정 명령에는 보니까 26%로 돼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2%나 높은 거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 전 세계 10% 기본관세 정식으로 발효를 했다라는 또 소식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요거는 우리는 이제 10% 플러스 이제 15%, 16%지 26%를 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10%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이른바 이제 그 WTO 체제, 자유무역 체제죠. FTA 체제. 이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이제 추진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이 있고 노무현 정부가 무너진 이유가 실패하게 되는 참여정부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을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라크 파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TA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FTA 문제로 진보 민주 진영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 내전이 나버렸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 대선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막고, 그 다음에 총선에 승리를 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는데, 자, 우리 안에서 내전이 나버리니까, 개혁의 동력이 소진이 돼버리고, 결국 노무현 정부는 이도저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그리고 결국 쟤네들한테 반격을 당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희생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추진했던 한미 FTA 이거 협정 어디 갔어요? 자유무역 협정이잖아. 저렇게 일방적으로 깨도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랑 무슨 한미 FTA 재협상을 했나?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난히 저게 또라이라 이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느끼긴 하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저런 거예요. 아니 꼭 뭐 미국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응? 다른 나라가 다 그런 거잖아. 다들 지들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한미동맹 중심의 한미동맹 우선주의, 미국 중심의 외교 전략 이걸로 우리가 지금 생존 가능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동맹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게? 하루아침에 자유협정을 맺어놨는데 그 자유무역협정 우리도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한미 FTA를 체결을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짝이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 전략에서도 이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가 지금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예컨대 푸틴과 지금 트럼프가 잘 지내자고 뭔가 좀 얘기를 주고받거니 하고 있잖아. 반면에 유럽연합, 아까 유럽연합은 관세를 20% 받았죠. 예.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동맹인 유럽연합도 관세를 20% 얻어 맞았어요. 근데 여기 러시아는 없네, 진짜. 러시아는 얼마 맞았나요? 이 도표에는 안 나와가지고 러시아는 얼마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미국의 이제 전통적인 우방국가라고 하는 곳들이 여기 타이완도 32%, 대만도 32%를 맞았어요. 일본도 24%, 태국 36%. 여기는 어딥니까? 콜롬비아는 아마 마약 문제 때문에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거야 이제. 자,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미국산 제품에 4%의 추가 관세. 예. 트럼프 상호 관세 후 첫 보복 조치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인 거죠. 예.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참 세계에 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것도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잖아. 저는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구조적인 지금 변화를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저출산 얘기는 했는데 그 이제 분배와 성장 문제에서 우리가 분배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 응? 예, 서프루님, 최평님 노무현 업적을 한순간에 폄하하시니 실망입니다. 그건 아니죠. 역사의 변화에 노무현 업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그러시나요? 제가 뭘 폄하한 거예요? 서프루님? 그게 폄하한 겁니까? 한미 FTA 체결한 게 지금 100직장이 됐잖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한 게 아니라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보 민주 세력 간에 갈등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개혁의 동력을 잃으면서 4대 개혁에 실패를 했잖아요. 개혁에 실패를 해서 노무현 정부의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5%, 8%가 나왔어. 아니 그런 객관적 사실 자체를 왜 부정하고 삽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은 폄하한 얘기예요. 그 있는 그대로 팩트잖아.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잖아. 역사적 사실. 여러분이 이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팩트하고 주장하고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실 줄 알아야지.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 금지입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언급 금지예요? 공과 과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다 옳았다가 아니잖아. 자, 그런 진영 논리, 진영주의가 민주당을 망친 거야. 노무현 정부를 망친 거잖아요, 그때.
아, 문재인이 인이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인이하고 싶은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어갖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까지 말아야 돼? 예, 경남도민님, 미국 트럼프 메카시즘 진행 중, 한글 윤석열 파시즘 진행 중, 나라가 개판이다. 예.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지. 우리 진영이니까 다 우리 편에 어떤 그 잘못은 다 묻어두고. 아니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다 따라서 얘기 나온 김에 좀 합시다. 이거 얘기는.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완벽하게 정치를 잘했는데 정권을 왜 뺏깁니까? 그것도 이명박이라는 인간 쓰레기 같은 쓰레기만도 못한 자에게 30% 차이로 대선을 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우리 국민 대다수가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희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죠. 근데 노무현 참여정부가 자 무조건 다 잘했다? 그 상식을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그래 그 어려운 과정 속에 체결한 한미 FTA라는 즉 한미 동맹 우선주의라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벌써 20년 전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세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했다라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어렵게 체결한 한미 FTA를 지금 헌시착처럼 집어던지고 한미동맹이라고 뭐 오늘도 윤석열 탈핵되고 나서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다 라고 미 국무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시 여기는 미국이 하루아침에 26%라는 관세를 때리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는 한미 FTA를 20년 전에는 그래 추진할 수도 있었다 칩시다. 응? 근데 지금은 미국 중심의 미국 일본도의 이런 외교 전략이 과연 통하는 시대냐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우리랑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하루아침에 갖다 버리는 거 못 봤어요 지금? 그리고 광물협정 체결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그냥 아예 통으로 먹어버리려고 그러잖아 트럼프가. 레도님, 노무현 디스 안 하니 문재인 디스도 못하니 정권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젤렌스키 작년만 하더라도 젤렌스키가 저꼴 날 줄 알았어요? 그냥 갖다 버리잖아 몇 달 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광물을 다 통으로 먹어버리는 게 미국이잖아. 그래 좀 유럽연합도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과연 미국 중심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우리의 생존 전략에 지금 부합을 하느냐.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다가 아까 이제 그 서프름님이 의견을 주셔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의 34%를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즉 미국이 저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를 하고 특정 나라별로 차등적으로 해서 고율의 20% 30%가 넘는 고율의 관세를 때려 붓는데 과연 그걸 맞은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 자, 그래? 그럼 우리도 똑같이 관세 매길게. 덤벼. 대경제 전쟁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대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 이런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전쟁, 관세전쟁,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자 수출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이거 근본적인 검토를 해봐야 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망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지금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인가요? 예, 가가지고 이제 21조인가? 현대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왔잖아. 응? 그리고 트럼프를 유일하게 만난 한국 사람이에요. 예? 현대 회장이. 예, 봉화영명님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짜왕.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21조 맞죠? 21조인지 31조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1조 맞습니다. 21조를 현대차가 미국에다 투자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세를 이렇게 붙으면은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관세를 뭐 20% 이상 저렇게 때려버리면은 31조가 맞는가 보네. 31조.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할 방법이 없지. 가격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해갖고 미국에서 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일자리가 다 어디로 가냐고. 그리고 현대차가 과연 한국 기업인 거예요, 그럼? 이름만 한국 기업인 거 아닙니까? 이름만 한국 기업인 거잖아. 자, 오징어 게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 오늘 엄청 길어지네. 예. 이제 그만 끝내야 되겠다, 이거. 끝이 없어. 예? 이거 끝이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대선 때까지. 제가 이제 격전 높은 평론가의 시간이 왔다고 그랬잖아. 이제부터 이제 격전 높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머리 엄청 아플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웃기기만 하는 데가 아니야. 처음엔 웃기다가 뒤에 가면 머리 빠개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부러. 예, 앞에는 좀 웃겨줘야 이제 손님 끌거든. 그래서 이거 재밌는 데인 줄 알고 낚시에 걸리는 거지. 여기 재밌는 데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들어왔다가 뒤로 가면 이제 골 아픈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을 시간이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넷플릭스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아니 우리가 오징어 게임 만들었어. 오징어 게임 참 뭐 대단하죠. 한국 컨텐츠지.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우리가 벌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는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 산업은 오히려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우리 예술가들을 얘네들이 다 스카우트 해가. 그 한국 드라마 찍는데 한국 자본으로는 한국 방송 자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작비를 줘요. 드라마 하나 찍는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뭐 1000단위가 들어가잖아. 1000억대. 우리나라에서 무슨 수로 1000억대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드라마를 만듭니까? 그러니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재들이. 자, 유출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분은 좋아. 야,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 막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인기 끄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이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돈이 버는 상황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의 유능한 문화 예술 인재들이 자, 미국의 넷플릭스, 미국 자본에 곰이 되는 거예요, 곰이. 하고 존나 재주를 부리는 거야. 그리고 곰이 재주를 부리면은 또 뭐 떨어지긴 하지, 우리도. 전혀 안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대다수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현대차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라면을 하나 수출해도요, 사발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외국에서 먹는 사발면하고 한국에서 먹는 사발면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뭐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미국 가가지고 사발면 사 먹어 보십시오. 이게 사발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만들어서 나가. 왜? 수출을 많이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손해보면서 수출하는 구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뭐 유럽 애들한테, 우리는 그냥 거지 같은 사발면 먹고, 미국 애들, 유럽 애들은 고급 사발면 먹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나라를. 이게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지 않으면은 이제 수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진 거야. 다들 지금 관세 때리잖아.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관세 전쟁을, 경제 전쟁을 시작을 했어. 자,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뭘 팔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출 중심에서 저는 이제 내수 중심으로 서서히 한꺼번에 변화는 못 합니다. 발전 전략에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수는 개판 쳐놓고 무조건 수출만 많이 하면 만세야.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만 원씩 되면서 막상 우리 국민들은 떨어지는 게 떡고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제 전략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출 전략에서도 변화가 와야 돼요.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시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걸 또 이제 윤석열이 다 말아먹어. 이게 우리가 이제 반복이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뭔가 새롭게 이제 길을 열어놓으면 그걸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말아먹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새로운, 우리가 이제 수출 다변화, 이런 걸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왔어, 민주정부 시절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가지고 무슨 중국 짱깨가 어떠니, 중국이 부정선거 일으켰느니 개소리를 하면서 딱 미국, 일본한테 딱 달라붙는 방향으로 또 원점으로 만들어놔, 이거를. 그래서 미국한테 지금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관세 26% 때려버려요. 그 먹고 살 길이 막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은 꾸준히, 그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을 해왔으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자,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팔 수 있는, 특히 자, 이제 중국에게 우리가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우리가 밀고 나갔으면은 미국에서 저렇게 관세를 때려도 우리의 데미지가 약화되잖아요. 약화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전략에서도, 대외적인 경제 전략에서도 이제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 중심에서 이제 다원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계속 민주당에서는 해오던 것이긴 한데, 이걸 더 집중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외교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실용 외교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야. 실용 외교.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 동맹이고 가치고 필요 없어. 이념이 뭐가 필요한 시대야. 아까 제가 뭐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념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마르크스면 어떻고 멜서스면 어떻습니까?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우리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용주의인 거야. 이재명 대표가 실용 외교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또 이재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제 사회, 기본소득, 저출산 문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적어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출산 문제 단기간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차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이건 이재명 대표의 실용 외교로 극복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인 건 분명히 맞지만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게 아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우리에게 처방전이 있다. 그 처방전을 빨리 잘 사용을 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를 저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푸름선님, 최평님, 오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수개론 파면시켜놓고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임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봤네요. 분열금지, 총력집중 이렇게 해줘요. 부탁입니다. 짜왕님. 아니 이게 제가 무슨 뭐 분열을 합니까? 제가 무슨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비판하면 그게 분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언급하면 이게 분열입니까? 오히려 지금 언급을 해야 돼요. 제가 푸름선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혹은 또 김대중 정부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이걸 복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뭐 유명한 명언이죠. 축구 경기할 때 그거 많이 붙여놔요. 일본하고 한일전 할 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없으면은요, 미래에도 똑같은 오래된 과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레도님, 진보는 분열이 아니라 밀정 때문에 망한다고 봅니다. 짤렐루야님. 밀정이 더 큰 문제죠. 수박들.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그죠? 비판과 토론. 이게 민주주의가 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할 수 있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분열 혹은 갈라치기라는 이유만으로 내부 비판을 입틀막을 하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 민주당이 비민주적이면 되겠습니까? 누구든 깔 수 있어야죠. 누구든 비판할 수 있어야지. 하물며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저는 여전히 뭐 전에도 깠어요. 그 김어준식의 뭐 논리를 가지고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했으면 제가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 김어준 따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런 방송에서 하면 돼요. 저는 진보 민주 진영에 약이 되려고 합니다. 약은 쓰잖아요. 쓴 약이 되려고 해요. 달콤한 케이크만 드시면 결국 이빨 썩어서 건강 망치게 돼 있습니다. 단결이라는 미명하에 진보 진영 내부의 비판을 입틀막하는 이런 수준 낮은 문화, 저는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비판했다고 대선에 집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허약한 인물이면은 저는 애초부터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보내드리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저는 제 의견을 바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조금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더라도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를 수 있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게 민주주의죠.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제가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딴지 게시판을 싹 봐요 제가. 저는 사실 좀 이거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김치국물부터 마신다라고 이제 욕 처먹을 얘기긴 한데 저는 사실 마음이 대선 너머에 있어 이미. 대선은 이제 거의 이기는 뭐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이재명 대표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당정청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당정대지, 당,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요게 삼위일체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서 나가서 개혁의 전선을 돌파를 해야 돼.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안 됐어요.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당대표 이해찬. 이낙연하고 이해찬 맨날 싸워. 그 문재인은 이러고 앉아있어. 말리지도 않고 누구 손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이낙연이 총리를 그만두니까, 누구야? 김부겸 총리,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 이낙연 당대표.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기죠. 어? 정세균,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낙연 당대표.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일이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이해찬 당대표. 이해찬은 조국을 밀고, 이낙연은 조국을 죽이려고 그러고, 조국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개박살이 나고, 우리끼리 싸우다 끝나버린 거예요, 전반전이. 그리고 후반전이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예 수박으로 깔았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낙연 당대표. 뭐가 됩니까? 일이 하나것도 안 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런 순환을 겪을 만한 구조였다라는 거야, 구조.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게 이제 최우선적 과제고, 지금 이거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 너머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대선 넘어. 특히 우리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뭐 떠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임명을 하면 되는 문제고, 알아서 좋은 분을 데려다가 초대 총리를 안 치시겠지.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뭐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는 것도 아니잖아. 예. 그래서 이제 총리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믿으면 되는데, 당대표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당대표는. 그래서 이쪽에 제가 좀 마음이 많이 가 있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당대표를 출마할 것이다라고 제가 좀 예상되는 사람. 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임 출마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생각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 출마를 하면서 못 나온 거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청래는 애초부터 당대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일 감시를 해요. 특히 이제 김어준하고 유착이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새날, 그 다음에 개장수. 여기랑 쫙 유착돼 있잖아.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원팀이잖아, 지금. 김어준, 뉴스공장, 새날, 개장수, 시사타파, 여기 정청래, 마포서, 나 고소. 거기에 무슨 골룸까지 들어왔어, 이제. 소장수까지 그걸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예? 그 최순실 청문회 출석 막은 사람 누굽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됐으니까 우리가 덜 화가 나지만 작년 여름에 청문회 할 때 이제 최순실, 변희재 다 등판해가지고 강진구 기자는 이제 출석은 했어요, 그때. 싹 나가서 들러 엎어야 된다. 그거 막은 사람 누굽니까? 그 이상하다 이거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런 글이 딴지 게시판에 종종 올라오더라고. 누가 작업을 하는 건지, 뭐, 그쪽 민심인지. 예? 이제 그 딴지 게시판이 김어준 지지자들, 예. 김어준 팬클럽, 털빠들, 예. 털빠들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들어가서 계속 감시를 해요. 근데 파면되고 나서 며칠 사이에 그런 글이 종종 꽤 눈에 띄더라고. 이거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국회의장 가야 된다. 정청래, 그러니까 추미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약 팔라고 끼워 넣은 거고, 정청래 이제 당대표를 밀어야 된다. 뭐 이런 글들이 꽤 올라와. 그 아니나 다를까. 파면 선고 나자마자 오늘 뉴스공장에 정청래 출연하고, 예, 새날에 또 정청래 출연했는데, 거기까지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무슨 뭐 파면의 영웅이다? 윤석열 파면의 영웅이다? 뭐 자기들끼리 또 빨아주고. 이거 은근히 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단히 저는 지금 의심스러운 정황이고, 예. 저는 뭐 당대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뭐 제 개인적 견해야. 정청래 의원은 아니다. 예. 그럴 만한 인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당대표를 지금 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보이잖아, 지금. 누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계엄, 내란 전국을 돌파를 해왔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김민석 의원 본인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민석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예, 함께 이 시련의 고비들을 함께 헤쳐나온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중에 당대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민석 의원 미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안 나오면 몰라, 못 밀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밀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 그냥 혼자서 밀고 있는 거야. 내 맘이야 그거는. 예? 가끔 와가지고 이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욕을 해? 내 맘이지. 내가 좋다는데. 자, 그런 글들이 종종 올라오더니 재밌는 딴지 그 커뮤니티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길게 했어요. 12시 반까지. 요게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딴지 커뮤니티에서 야, 차기 당대표는 누가 좋을까요? 라는 설문조사를 한 거야. 그럼 저는 당연히 여기서는 정청래가 1등 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완전 홈그라운드인데. 그 마포 같은 거예요. 마포가 이제 정청래 의원의 이제 지역구인 것처럼, 거기 딴지 게시판은 마포 같은 데야. 완전히 홈그라운드잖아. 그럼 김어준을 진짜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그리고 김어준의 마음이 정청래에게 있다는 건 뭐,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 여러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여기서는 야, 정청래가 이제 1등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펌프질을 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전혀 제 예상과는 터무니없이 다른, 터무니없는이 아니고. 자, 여기 보세요. 객관식 차기 당대표 설문조사.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 숫자가 많진 않아요. 615명이 참여했는데 숫자가 많진 않지만은 딴지 게시판에 여론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데, 딴지 게시판에서 뭐 예를 들어 조회수가 많은 글들이 한 10,000회 내지 20,000회 사이 정도에서 나옵니다. 조회수가 최고 많은 게. 유저가 이제 그 정도 숫자라고 봐야 되죠. 10,000에서 한 20,000 정도가 유저인 건데, 그 중에 샘플이 615개면은 딴지 민심, 즉 털받을 민심이 어떤지는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결과가 재밌어요. 요거 연두색이 김민석, 파란색이 정청래, 요것도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거 주황색이 추미애, 그 다음에 보라색이 김용민. 이건 저 김용민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돼지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 김용민 의원. 요 네 사람을 가지고 기타까지 포함해서 설문을 해봤더니, 자, 김민석 의원이 456표가 나왔어요. 456표. 74%. 와. 74%. 딴지 게시판에서. 김어준의 홈그라운드에서. 정청래의 홈그라운드에서 김민석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무려 74%야. 이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 해보나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딴지 게시판에서 74%가 나왔다는 얘기는 전체 당원, 그다음 전체 유권자들, 유권자들 전체로 놓고 보면은 뭐 80%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짜왕님 자발적 열혈 방송 짜데렐라 퇴근 미루고 애쓰시니 칭찬을 많이 못 사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 많이 싸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정청래 의원 참 가슴 아프겠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냉정해야 돼요. 제가 뭐 정청래 의원한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감정이 되게 많구나, 지금. 저는 사적 복수예요. 왜 자꾸 마포서에서 나를 고소하는지, 왜 골룸은 마포로 갔는지, 마포가 종점이어서 간 건지, 이놈이. 왜 마포에서 나를 괴롭히는지, 마포의 국회의원은 도대체 누군지, 이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 때문에 정청래 의원을 저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괴롭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까지 괴롭힐 거야, 나는. 나를 먼저 괴롭혔으니까,
나를 건드리는 자 저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뒤끝 진짜 장렬이에요.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끝까지 복수하는 그런 성향의 인간입니다. 아주 찌질해요. 저는 찌질하게, 아주 본성 자체가 찌질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예, 이승희님 죽을 때까지 기억해놨다가 언젠가는 복수를 합니다. 아주 소박하게 뒤에서 손가락이라도 한번 찔러요.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근데 무려 지금 마포소에서 3번이나 고소를 당했어. 뱀두일이, 골룸이, 개장수. 왜 3명 다 마포소에서 나를 고발을 하냐고. 예, 피노키오님, 짜왕님 늦게까지 멋진 평 감사드립니다. 예. 그 대학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사적 감정이 매우 지금 있는 상태야. 예, 그래서 사적 복수를 할 거예요. 봉화혁명님, 헌근 밥칩니다. 짜맨. 예. 그 사적 복수예요. 지금부터 저는. 정청래 의원은 절대 당대표 안 된다. 저의 신념입니다. 저의 복수예요. 느티나무님, 이재명 곁에 김민석 의원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벌써 딴지 게시판에서 74%가 김민석이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보면은 저의 복수는 성공하지 않겠나라는 오늘 아주 확신이 생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대선과 당원대회 둘 다 승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콤마님 똘보야 왜 정봉주를 어디 갔죠? 털보야 왜 정봉주를 당대표로 한번 밀어봐라. 절벽 앞에서. 앞엔 바다 아니다. 느티나무님 이재명 곁에 김민석 의원 잘할 겁니다. 근데 진짜 정봉주 씨 뭐 미안한 얘기지만 뭐 이미 끝난 사람을 자꾸 방송에서 헐뜯어가지고 뭐 죄송스럽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당원대회 때 여러분 정봉주 씨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라면 민주당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투표를 잘한 겁니까? 앞으로 뭐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은 뭐 더 중요하고요. 앞으로 전당대회 아마 7, 8월경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당대표는 저기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를 하자 이거 아닙니다. 대선 끝나고 당원대회 해서 1기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 이제 전반기 당대표를 뽑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는 거죠. 다음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 임기하고 2년이 겹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집권한 초기 2년 안에 개혁은 승부를 내야 돼. 2년이 넘어가 보면, 그러니까 후반기로 넘어가 버리면요 실패해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조국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돼 버렸어. 개혁의 동력이. 그리고 스스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면은 집권 1년차, 2년차의 승부가 안 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개혁에는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집권 1년차, 2년차를 같이 하게 될 차기 당대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확실한 분을 우리가 당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켜본 거는 대한민국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밖에 없어. 그래서 뭐 저기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 막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막 떠들어대는 거야. 솔직히 닦아놓고 없어. 제가 몇 년을 지켜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 5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할 만한 인물이 누가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없어. 한 8년, 10년 해야 돼. 솔직히 없어요 이거. 평론가로서 이거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 개헌을 해가지고 5+8년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뭐 사람 하나 또 등장해 해가지고 괜찮은 인물이 나오면은 뭐 그때 그 다음은 생각을 하고 일단은 5+8년으로 가자 이거 개헌으로. 아주 개헌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172명의 국회의원들을 허구한 날 이렇게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도 당대표 할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민석 의원밖에 없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정청래 아유 안 돼. 큰일 나. 제가 볼 때 큰일 나요.
내가 큰일 나. 맨날 고소당해 마포서에서. 예? 내가 큰일 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건 사적 감정이에요.